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5일 방송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벌써 이제 미국 대선이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벌써 3대3으로 박빙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내일하고 모레까지 한 하루 이틀 이 개표 방송 때문에 시끄러울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어디는 누가 이겼다, 어디는 누가 이겼다 실시간으로 뭐가 나오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 있고 더군다나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 후보가 또 이걸 불복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좀 아직은 가늠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변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주 대선 관련된 영향을 받는 며칠 동안은 변동성 확대 국면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녁에 방송 들어오는데 걸어오면서 이 여의도 이 강이 있기 때문에 한강이 있어서 바람이 좀 들어오는데 이제 차가운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들 좀 하시면 좋겠다. 따뜻한 옷들 또 꺼내서 감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들 다 챙기시고요. 네, 임누비 언니님께서 쌀쌀한 오후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들 다 주시고 있고 서보윤님, 디파니님, 등골아빠님, 호텔 크로아상님 등등 포1258님, 한귀동님 쭉쭉쭉 나오셨고요. 이 단어는 되게 읽기가 좀 힘드네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제가 영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ICU 말씀 주셨고 양말님, 한귀동님, 김효주님, 서창민님, 탈감님, 맥가이버님, 들어오셨고 에드리안 T님, 들어오셨고요. 이하늘님, 폴 마이너님, 들어오셨습니다. 시장이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다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시간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리시아님도 들어오셨고요. 사랑초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빨리 좀 들어가 보고요. 오늘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드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18.7포인트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로 출발했는데 역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체, 수급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들이 현물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도 선물만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힘은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장 초반 하락 출발한 가운데 국내 중국 상장 기업이라든지 수산, 마리아나, 바이오시밀러,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게 SOFC라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여행 화장품, 우크라이나 재건 등 상승 출발을 일단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 예정된 미국 대선 경계감에 일단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해리스가 경합조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좁혀진 양자 간 격차에 따라서 암호화폐가 또 약세로 접어들었고 금리 하락도 반전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주도 약간 부진한 모습을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고요. 또 하나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WTI가 2.9% 올라왔습니다. $70 넘어서는 모습이었고 금융시장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모습도 될 수도 있겠죠. 에너지 섹터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나 부동산 상승 보였고요. 유틸리티, 금융, 헬스케어가 미국 시장에서 부진했고 유틸리티는 원전 노이즈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벤트 경기 심리에 대부분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실적과 개별 이슈에 따라서 차별적인 움직임인데 오늘 분위기로 보면 호재는 다소 조금 둔감한 것 같고요. 악재가 나오면 바로 기관들이 털어내면서 급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재보다는 악재의 수급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오늘 시장의 성격을 좀 볼 수 있다 이야기 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젠슨왕 CEO의 HBM4 공급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건 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따라서 일단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불가리아 원자력 공사와 코즐로두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 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 인식이라든지 WTI 상승에 조선주가 반등을 주었고요. HD 현대미포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이쪽도 괜찮았고요. 자, 실적주로 보자면은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3분기 영업이익이 4,702억 원, 컨센서스 4,101억 원을 14.7% 상회하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NC소프트는 3분기 적자 전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SKIET는 반면 적자 지속 전망에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놓고 보자면 고려아연인데요. 금감원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 시사 이후에 무산 기대에 따라서 상승세가 지속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투세 폐지라든지 중국 비자 면제 수혜, HBM 관련된 일부 호재에 따른 상승세가 지속되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엔터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의 비자 면제 수혜 기대와 오징어 게임 시즌2 개봉일 확정 소식에 호재로 상승세가 지속됐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의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생산 판매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리튬 관련주의 상승세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경합주 근소하기 우위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마, 마리아나 관련주가 일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기도 했고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 포함 수혜 기대감으로 일단 여행 관련주도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장중 오늘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더군다나 차이신 집계 서비스 PMI가 호조세로 나타났습니다. 2개월 만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전월비로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첫 번째 매크로 자료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차이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차이신 집계 서비스 PMI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상치가 50.5였는데 52로 나왔습니다. 그 전 관련해서 지표는 50.3이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급등했고 코스피 낙폭도 축소 시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장막판 급등이 나오기 전 지수대인 어제 마찬가지로 장이 상당히 좋았던 지수대인 2570에서 2580 이 부분에서 지수가 왔다 갔다 등락을 계속 보이는 모습을 국내 시장에서 보였습니다. 전일 금투세 폐지 호재를 통한 투자 심리 개선은 하루 만에 좀 아쉽게도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좀 소멸하는 느낌도 좀 들었는데 대선 이후에 FOMC라든지 중국의 전인대 상임위원회 결과 등의 굵직한 이벤트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이 역시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업종별로는 철강과 금속, 건설업, 기계 강세인 반면 통신업과 전기전자, 의약품 약세였고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수혜 기대감에 전일 상승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업종들도 다소 좀 약세 국면으로 되돌림이 나타났고 특히 오늘 삼성 SDI가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도 실적 적자 발표되면서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한편 중국의 판매 부진으로 테슬라가 2%대 하락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향 밸류체인에 속하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머티 등도 약세였습니다. 금일 실적 발표를 한 하이브는 오히려 호실적의 강세를 보였는데 호실적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컨센 대비 살짝 하회를 했는데 기준점이 기대감이 좀 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이브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지금 엔터주들은 오늘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겠고요. 전일 중국 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S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JYP 엔터 그리고 오늘 최근에 아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DOU입니다. DOU가 아직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업종에서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자력 공사와 원전 설계 계약 소식, 체결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각각 신규 소식이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업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금감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유상증자 계획의 제동 가능성이 나타났고요.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한 전일 영풍의 환경규제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으로 사업적인 경쟁 영향 등 고려아연과 영풍 주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또 중국 경기지표 호조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효성TNC 등 석유화학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상승했던 주요 업종 차익 실현 및 대선을 앞둔 경계감 때문에 지수가 다소 좀 약보합으로 마무리됐고 업종별로는 오락 문화, 출판 매체 복제 강세 보인 반면 유통과 기타 서비스는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부터 미국의 대선 관련해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전해질 것 같고요. 한편 우편 개표까지 아마 우편 투표
이 관련된 개표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승리 확정의 예상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너무 박빙이면 이 대선 불복 관련된 트럼프의 목리가 또 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승리 확정의 예상보다 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2020년 바이든 당시에 확정 발표까지 나흘이 소요가 됐습니다.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 확정 전까지 실시간 개표 상황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적인 변동성이 왔다 갔다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며칠 동안은 이번 주 정도는 좀 조심을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든 풍력, 태양광, 친환경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골고루 지금은 어느 후보냐에 따라 이게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서 시장을 이번 주까지는 조금은 경계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죠.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너무 춥다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네요. JY 킴님도 안녕하세요. 콩이맘도 만님도 안녕하세요. 이하늘님도 네 쌀쌀해서 감기 조심 말씀 주셨고요. 에오망님 네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 말씀 주셨고 PSK 홀딩스 등골아빠님 PSK 홀딩스 무슨 일이냐 말씀 주시는데 약간 막간을 말씀드리면 PSK 홀딩스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관련해서 DS투자증권에서는 3분기 실적이 4분기로 조금 이연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3분기 살짝 컨센 대비 조금 약화된 실적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가 오늘 강하게 나타나서 급락을 했는데 4분기로 이연됐기 때문에 4분기는 큰 문제 없이 이연된 숫자가 나올 거니까 잘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PSK 홀딩스는 좀 반등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낙폭이 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 뭐 매수 대응, 비중 확대 대응을 해도 PSK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코코르님 사조산업 무슨 일인가 말씀 주시는데 아마 그린벨트 관련된 이슈로 주가들이 올라왔다가 오늘 그린벨트 발표되면서 그린벨트 관련된 뉴스가 오후에 발표되면서 그린벨트 관련주로 언급된 종목들이 다 오후에 셀온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영향을 아마 같이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사조산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사랑님, 웃는 우유빛깔 박근영님 이게 주시는데요. 네, 아이디가 첫사랑님이라서 항상 뵐 때마다 마음이 콩당콩당합니다. 네, 첫사랑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가을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 그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이 종목별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금 특이한 종목들 가운데 제가 아는 내용이 있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간단하게 언급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렵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동방 꿀머니님 지하철은 더워요. 뭐 그렇죠. 뭐 지하철에 이제 히터들을 좀 틀어줘서 이렇게 뭐 잠바 같은 거 두껍게 입으시면 아마 또 지하철 안에서는 좀 더울 수 있는데 그래서 온도차가 땀나다가 밖에 나와서 춥고 이러면 감기 딱 걸리기 좋거든요. 그래서 옷을 잘 여미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허씨님, 예. 첫사랑과 결혼했다고 하십니다. 제가요? 아닙니다. 네. 폭탄 발언이죠. 네. 첫사랑과 결혼한 거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럭키5님, 예, 죄송해요. 사모님이 첫사랑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료 한번 말씀드리면 KB증권 자료인데 코스닥의 월별 수익률입니다. 이 보시면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평균인데요. 6월부터 10월 사이에 통상 코스닥이 마이너스 국면이었고 11월부터 연초 4월까지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별 수익률을 본다면 11월 이 이후부터는 상당히 이렇게 내년 뭐 1분기 정도까지는 좀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 장세가 기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대선이 있는 해에는 역시 10월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11월, 12월부터는 좀 올라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금투세 폐지까지 이야기가 또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활력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주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번 주 좀 마무리되고 11월 달에는 조금은 날개를 펴면서 주가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 뭐냐면 이것 말고 그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PD님. 그 다음 표 막대 그래프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잘 보시면은 짙은 이
파란색이 있고 좀 옅은 파란색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1996년 이후에 모든 사례에서 대선 이후에 직후에 하루, 대선이 끝나고 하루 동안의 주가 움직임 방향성이 2주간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대선 끝나고 첫 하루에 주가가 오르면 2주 동안 올라갔고요. 대선 끝나고 하루 동안 주가가 빠지면 2주 정도까지 주가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희한하게도 통계치를 보면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었던 각 해마다 데이 원, 데이 원 그리고 2주 이렇게 봤을 때 첫날, 대선 끝나고 첫날 오르면은 한 2주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대선 끝나는 첫날 빠지면 약 2주 정도 시장이 조금 어려웠더라.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흘러왔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네, 그런 것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를 해보시고. 자, 골드만삭스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증시 시나리오를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 수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을 25% 정도 잡았고 S&P가 약 3%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추정을 했고요. 트럼프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디드 가버먼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국회가 이렇게 뭐 양당 나뉜다든지 그러면 30% 정도 확률로 S&P는 1.5% 올라갈 거로 봤고요. 해리스가 이기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수입을 한다 그러면은 5%의 확률이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S&P는 마이너스 3% 좀 빠질 걸로 예상을 했고 해리스 승리와 그다음에 상하원 이게 나뉘는 디바이디드 거버먼트가 되면 40% 가장 높은 확률이죠. 40% 확률로 S&P가 약 1.5% 정도 약간 빠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냈는데요. 뭐 이대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푹 하고 웃으시네요. 뭐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주시는데 뭐 첫사랑 아닌 걸 어떻게 해요? 다 아는데 서로가. 자, 양말님 말씀이 맞습니다. 끝사랑과 결혼했다. 맞아요. 뭐 그게 맞는 정답이겠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말씀을 쭉 주시고, 뭐, 사는데 뭐 정도가 있겠습니까? 네, 정영재님께서 첫사랑 아니라고 확인 사살까지 하셨네요. 말씀 주시는데, 초롱님께서 왜 굳이 매를 보세요? 말씀 주시면, 그렇게 뭐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말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꽃 들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 주시네요. 맞을까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근데 꽃은 가끔씩 그냥 사갑니다. 네. 그냥 뭐 그런 날이 있어요. 꽃을 그냥 좀, 사주고 싶으면 제가 꽃을 사갑니다. 근데 저희가 수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저희 집에서 대부분 수국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꽃다발도 이렇게 구독을 해요. 이렇게 플로리스트가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구독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돈을 구독을 하고 돈을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플로리스트가 이렇게 엄선한 꽃을 이렇게 갖다 줘요. 집에다가 배달해 주면 플로리스트가 이렇게 싸준 그대로 이렇게 딱 꽂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집에 이제 꽃꽂이 갈 필요 없이 이게 꽃이 오는데 저희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님, 끝사랑이 답입니다. 그렇죠. 첫사랑이 필요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멍멍이 푸들님께서 박 부장님 첫사랑은 주식이다. 아니에요. 저는 주식 제일 몰랐습니다. 저는 법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 물론 금융 쪽으로 오고 싶어서 오긴 왔지만 처음부터 저는 증권사 이제 입사를 하려고 아예 마음을 먹었지만 뭐 첫사랑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주식은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한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중교류 확대 감지 속에 중국 시장 확대 기대감 등의 일부 중국 소비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소비 관련주가 오늘도 중국 관련주가 올라오긴 했는데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11월 2일 날 중국이 최초로 무비자 중국 관광에 대한 한국을 포함하면서 25년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간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다소 조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울기, 무게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친화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듯한 정책을 많이 폈고 중국 쪽의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과거 정부보다 조금 이제 약해진 건 맞거든요. 그래서 대미 수출이나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힘이 실리고 중국과의 교류가 조금 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자 판호를 한국 게임도 2개 정도 최근에 발표를 해줬고 그다음에 무비자 입국도 최초로 이렇게 예수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국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그래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비자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뭐 텐센트와 DOU의 계약, 그 DOU가 주가 계속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에스파의 상해 팬사인회 등 연쇄적 변화가 일부 포착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내수 경기 회복에 진심인 것으로 풀이된다 언급했죠. 결국은 중국이 비자 면제를 한 것도 내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빨리 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국의 IP를 활용해서라도 윈윈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신한투자증권 자료인데 중국의 앨범 수출 금액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23년도가 상당히 좀 안 좋았죠. 22년 넘어들면서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랬는데 23년도에 좀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24년 초에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막대 그래프가 24년 하반기 중순부터 싹 올라오면서 중국 앨범 수출 금액이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총 앨범 수출 금액 추이도 24년 접어들면서 중반 이후에 확실히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서 역시 하반기 이후로 앨범 수출도 좀 살아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DOU의 실적 전망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푸른색 실선이 영업 손익인데 역시 우상향 그림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텐센트와의 이슈가 있으면서 DOU가 최근에 주가가 거침없이 주가가 상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다가 대신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비자 면제로 여행업 순풍이 예상되면서 뭐 여행업종 관련된 종목들, 노란풍선이나 뭐 이런 종목들 최근에 눈에 보이고 있는데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2016년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중국의 패키지 송출객 수의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대신증권에 리포트를 했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더투어의 최근 6개월 평균 중국 패키지 송출객 수 비중은 각각 16%와 20%로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운항편수 기저 효과만 보더라도 25년 내년 중국의 패키지 송출객 수가 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여행 여건 측면에서 일본과 동남아 대비 FIT 친화적인 여행지는 아니기 때문에 전통 패키지나 뭐 결합 상품에 대한 수요 중심으로 성장세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동남아는 그냥 혼자서 가도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막연하게 막 배낭 메고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동남아 대비 FIT 친화적인 여행지는 아니다 이야기를 대신증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 패키지라든지 결합 상품 이런 패키지 관련된 쪽이 좀 더 활발하게 성장세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여행사별 중국 패키지 송출객 추이인데요. 이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하나투어고 회색 막대 그래프가 이게 모두투어입니다. 대부분 다 하나투어의 성장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모두투어도 역시 우상향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여행사별 중국 패키지 비중 추이인데 모두투어가 하나투어보다는 패키지 비중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비중이 지금 모두투어는 거의 20%에 달하고요. 하나투어는 패키지가 중국 패키지가 15%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DOU라든지 뭐 레몽레인, 뭐 큐브엔터, SM, 뭐 제웹엔터, 참 좋은 여행 등등 관련된 뭐 엔터, 여행, 화장품,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이런 종목들이 일부 관련주들로 주가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화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엔터주에 대해서 3분기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역시 3분기 실적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컨센 대비 하회할 수 있지만 이 센티멘탈 측면에서도 바닥을 확인한 시기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의 컨센 대비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러지진 않았죠. 쇼크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주가가 3% 이상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는 엔터주들이 대체로 전분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확신하게 확인될 수 있다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릴레이팅 구간이 3분기 실적 발표 전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회사별로 좀 다르겠지만은 앨범 발매 라인업이 2분기보다 역시 3분기가 좀 전반적으로 부실했고요. 3분기는 또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가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오프라인 공연도 올림픽 기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센티멘털 같은 경우도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IP 관련 노이즈도 3분기 실적을 전후로 추정치에 전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에는 이미 해당 노이즈가 반영이 거의 된 것이 아니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요 엔터 4사의 합산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 막대 그래프 보시는데 합산 영업이익이 YG가 뭐 회색 부분을 보이는데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하이브도 굉장히 좋아지죠. 하이브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위쪽에 JYP 검은색 회색입니다. 아주 좀 짙게 나타나는 부분 이렇게 보이고, 중간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약간 톤이 있는 이렇게 노란색은 아닌데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SM으로 보이는데요. 이쪽도 고만고만하게 나타납니다만 확연하게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뭐 하이브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일부 지금 JYP 예, 조금 짙은 회색, 약간 검은 회색 이쪽으로 보이는 게 JYP 쪽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합산으로 봤을 때 YY 증가율이 일단은 마이너스 평가율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역성장 기조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4개사의 합산 분기별 앨범 판매량 추이인데요. 올해 1분기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1분기에 최저점을 찍었고 상승폭이 올라가는 모습. 근데 YY 증감률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폭이긴 한데 역성장이긴 한데 그 역성장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앨범 수출 금액별 추이인데 이것도 보면은 막대 그래프 오른쪽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다시 회복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안 좋았고 지금 앨범 수출이 점차 회복하면서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더군다나 최근에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여러분 알잖아요. 로제, 브루노 마스의 우리 뭐 이야기되는 아파트 그 노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국의 K-팝 이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아직도 상당한 임팩트를 가지고 시장에 전 세계에 통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고 최근에 YG 플러스라든지 이런 유통사들도 주가들이 좋았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역시 반등 구간으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BTS도 완전체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해외 투어 공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일리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일부 뭐 미니진 대표와 일부 뭐 이슈들이 노이즈가 있었지만 정점은 좀 지난 것 같아요. 아직은 노이즈가 남아있긴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정점은 좀 하이브가 좀 지난 것 같아서 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이제 걸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남성 그룹 TXT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이렇게 정상화되면서 아주 좀 연차가 됐던 어떤 그런 그룹 또는 신규 그룹 이쪽도 다 이제 돈을 버는 구간을 가기 때문에 또 오프라인 어떤 공연들도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하이브가 시장에서는 탑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하이브가 이번에 12월 달부터 이게 그 플랫폼에 대한 유료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익 모델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로 하이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플을 본다면은 12개월 포워드 PER 배수를 보면 하이브는 한 28배 정도, SM이 15배, JYP가 16배, YG도 16배 정도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자, 하이브가 BTS 이탈 우려가 있었던 2022년도에도 평균 밸류가 35배 정도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8배 정도면 여전히 아직도 하이브가 좀 평균치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안 좋았을 때보다 조금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도 이후에 SM도 2016년 이후에 PER 20배 밑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SM이 15배 정도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근 3분기 실적을 전후로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계속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이브가 됐든 SM이 됐든 여러 부분에서 역사적인 밸류 뭐 부분에서 상당히 평균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투자 관심이 3분기 실적 전후로 릴레이팅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엔터주 주요 4개사의 밸류에이션 추이인데 보시면은 빨간색이 하이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뭐 JYP 엔터, SM, YG가 있는데 대부분 왼쪽에서 쭉 오는 추이를 보시면 밴드 하단 쪽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 하단에 대한 이슈가 올해 3분기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면 멀티플이 올라가야 된다는 건 맞겠죠. 그런 것들도 지금은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위버스 유료와 관련해서는 보이콧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긴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12월 달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한투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자, 위쪽에 보시면은 파란색 실선은 그 하늘색 실선인가요? 이거는 일본의 방문객 수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실선은 중국 방문객 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은 사실은 기대를 못했던 아주 큰 호재로, 대형 호재로 인식을 한투증권에서는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단순히 중국 노선이 팬데믹 이전을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지만 놓고 보면 무비자 방문이 된다고 해서 뭐 중국 수요가 일본만큼 폭발적인 수요가 생길 것이다 보기에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표를 보시면은, 자, 2014년 피디님 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 보시면 201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면 일본보다 중국의 방문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방문자 수가. 일본이 훨씬 더 낮았고요. 그때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은 방문자 수가 한국 사람들이 갔었는데, 그 사이에 LCC들이 일본 여행 시장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일본 시장에서 무비자라든지 항공 자유화 이것이 되면서 일본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번복만 안 하면 공급 경쟁 부담을 해소시키면서 새로운 여행 시장이 또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 이런 쪽도 굉장히 봐야 될 것 같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또 성수기로 접어들고요. 겨울이 성수기입니다. 항공사들은. 그리고 양대 국적사의 합병이라든지 인천공항 확장, 그리고 유가 하락, 겨울 성수기 효과 모멘텀들이 다양한 항공업종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쪽은 제주항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티웨이 등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 점유율이 국내 같은데 LCC 가운데 가장 높은 쪽은 제주항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두 번째는 대선 관련주인데요. 미 대선 관련주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이 박빙 구도를 나타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이 지난 24일부터 현지 시간 2일까지 7대 경합주의 투표 의향 유권자를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4곳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후보보다 살짝 앞섰다고 평가를 했고요. 반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에머슨대가 지난달 30일부터 현지 시간 2일까지 진행해 공개한 7대 경합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선거인단 19명,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인단 16명에서 각각 49대 48, 그 다음에 조지아주 선거인단 16명인데 50대 49, 그리고 애리조나주는 선거인단 11명인데 50대 48로 각각 해리스 부통령에 앞섰다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어느 기관에 따라 뭐 누가 앞서고 서로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데, 박빙으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편 배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따르면 한국 시간 10시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8.3%,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41.8% 기록하면서 배팅 사이트에는 이렇게 트럼프 쪽으로 배팅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배팅 사이트는 틀릴 수 있다 말씀드렸죠. 배팅 사이트에 월등하게 뭐 이렇게 당선 확률이 되는 그런 경우에도 실제 대선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 적도 꽤 있다는 점도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팅 사이트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선 같은 경우도, 미국 대선도 배팅 사이트와 다른 결과가 상당히 많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첫 개표 마을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국 쪽도 첫 개표 마을이 나왔는데, 딕스빌 로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3대3 동률로 일단 나왔습니다. 뭐 작은 도시긴 한데 어쨌든 개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뭐 마리아나 관련주, 헤리스 수혜주도 올라오기도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태양광주, 뭐 SDN, SK 이터닉스, 대명에너지, 광명전기, 신성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고 또한 트럼프 수혜주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DYD, SCN 엔지니어링, 뭐 현대 에버다임 등의 일부 우크라이나 재건과 남북 경업 테마주도 일부 올라와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양쪽의 테마군들이 같이 올라오는 신기한 현상들이 오늘 나타나기도 했죠.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확인을 좀 끝까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헬스 트레이드가 일단 나타나면서 울산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관련된 투자 의향서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뭐 역시 풍력 에너지 쪽인데 뭐 금양 그린파워나 LS 머티리얼즈, 대창 솔루션, SK 이터닉스, 대명 에너지 이런 풍력 관련주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시는 이날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 의향서 LOI를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이 협약에는 반딧불이 에너지 노르웨이고요. 해우리 해상풍력 발전 1, 2, 3 덴마크고요. KF 윈드, 이게 KF 윈드 스페인, 노르웨이가 같이 들어오고 귀신고래 해상풍력 발전 1, 2, 3호 영국, 프랑스, 한국 참여할 예정이다. 이게 봤습니다. 참 이름도 희한해요. 뭐 우리가 동해안 시추도 대왕고래 뭐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까 보면 KF 윈드도 있고 귀신고래 해상풍력 발전 이름도 참 신기하죠. 반딧불이 에너지 이런 쪽도 이름이 있습니다. 해우리 해상풍력 발전 이렇게 이름도 아주 각각으로 있네요. 자, 어쨌든 이를 위해서 국내 업체가 총 37조 2천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2,290억 규모로 신고한 반딧불이 에너지가 총 5조 7천억을 투입해서 울산 앞바다 70km 지점에 75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나타났고 해우리 해상풍력 발전은 12조를 투하해서 1.5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단지를 역시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KF 윈드는 7조 5천억을 투입해서 2031년까지 1125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단지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귀신고래 해상 풍력 발전은 12조 원을 투자하면서 1.5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단지를 2031년까지 조성한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헬스 트레이드가 좀 더 강화되면서 해상 풍력 관련된 쪽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참 이름도 참 재미있고요.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오늘 테마주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세계 최초의 미국의 나사 천문연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 그래프 발사 기대감 등의 우주항공 상승세 보였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 이하 천문연입니다. 그리고 나사 미국 한국우주국가 공동개발한 태양 코로나 그래프 이하 관련해서 현지 시간 4일 발사될 예정인데 오늘 발사했죠. 예, 발사했나요? 네, 저는 발사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덱스는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할 예정이고 당초 코덱스를 10월 말 10월경에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4일 발사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코덱스는 천문연이 나사와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 관측 망원경인데 태양 표면에 비해서 약 100만 배 이상의 어두운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쪽 영역인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알려줬고요. 발사 이후에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되면서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서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우주 날씨 예측 분야에서 태양 연구라든지 이쪽에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루미르, 인텔리안테크, 이노스페이스, 뭐 세트레가이,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등의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KB증권의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우주 산업의 메커니즘을 해가지고 결국은 정부 정책이 확대되고 세부 예산 분야가 확대되면서 주요 기관들의 연구 투자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매출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텔리안테크나 세트레가이나 이노스페이스, AP위성, 컨텍 이런 부분들이 우주항공청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부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왼쪽
상방 쪽에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2027년 검은색 막대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이게 우주 예산이 급격하게 급증한다는 이야기고요. 또 우주 산업이 지금은 예전에는 나사 등을 포함한 국내도 마찬가지고 정부 주도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민간 주도 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활발하게 위성을 쏘는 그런 시기가 와 있다는 점에서 우주항공 분야가 역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영애님, 박 부장님이 법대 출신이라 그런지 더 멋져 보이세요. 말씀 주시네요. 혹시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님은 아니시겠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배우분은 아니시겠죠? 네, 어쨌든 이영애님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네, 아주 잘 되실 겁니다. 성공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편파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양말님, 박 부부장님이 검사된다고요? 저는 검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법대 출신인데 사법고시를 본 적이 없고 행정고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그쪽으로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냥 준비해서 그냥 금융권으로 들어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거. 예. 그게 제 열심히 대학 생활의 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검사가 됐다면 나쁜 사람 다 죽었다고요? 뭐,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네. 힘들었겠죠. 네. 자, 뭐, 합격을 했을 리도, 뭐, 합격했을까? 예, 의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열심히, 제 일을 현재 상당히 재밌게 아주 행복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섹터네요. 일부 방산주가 오늘 움직이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합동참모본부에서 역시 최근에 뭐 북한의 미사일 도발,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뭐 오늘도 사리원 일대에서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 동해선을 발사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대선 앞두고 이게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과거와 달리 이 뭐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뭐 동해로 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처음에 주식시장 들어왔을 때 그때는 아주 장중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장중에 이렇게 막 흐름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과거처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뭐 동해로 발사했다 이런 것들이 도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최근에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있고요. 또 뭐 북한이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뭐 사람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시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동 이런 부분에 대한 방산의 이슈가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역시 방위 분담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고 불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산 관련 쪽은 역시나 이 수혜 업종으로 트럼프 관련된 수혜 업종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나토 쪽에도 강력하게 GDP 대비 2% 이상의 방위 분담을 트럼프가 요구를 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방위비 쪽, 이 국방 관련된 쪽은 방산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천조님, 아직도 방송해요? 그만하지. 네. 조금, 뭐,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네, 열심히 좀 들어주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건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죠. 욕하지 마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관련인데요. 국내 대기업의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출하 소식에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리튬 관련주가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은 48톤을 출하하면서 역시 본격적인 생산 판매에 들어섰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충남 금산에 있는 리튬 플러스의 수산화 리튬 공장과 생산 설비를 인수하고 하이드로 리튬 금산 지점으로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보이고 공장의 가동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배출 시설과 제상 시설의 신고, 물질 보건 안전 자료 제출, 화학 물질 제조 승인까지 모두 하이드로 리튬 명의로 완료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은 이번에 수산화 리튬을 공급한 A사와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의 지속적인 공급과 물량 확대를 논의하고 있고요. 기존의 판매처인 전고체 배터리 소재 업체 그리고 리튬 그리스 업계 및 일본 리튬 수요 업계로도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판매를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결실을 맞게 되고요. 11월 1일 날 A사와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48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슈퍼컴 결합 연구 가속화 기대감 등의 일부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양자 테마인데요. 언론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양자 컴퓨터 기업인 퀀텀 머신이 양자 컴퓨터 오류 보정 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와 퀀텀 머신은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가속 양자 컴퓨팅 시스템 DGX 퀀텀을 선보인 바 있고, DGX 퀀텀은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플랫폼과 퀀텀 머신의 양자 제어 플랫폼 OPX를 통합해 개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렵죠. 저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이슈예요. 이게 주식을 많이 해봤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저도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이제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DGX 퀀텀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양자 컴퓨터와 전통적인 컴퓨팅을 결합한 강력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라든지 아이윈 플러스, 라운시큐 등의 일부 양자 암호 테마와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멍멍이 푸들님께서 하이드로 리튬은 수성한 지배 구조와 노이즈 이력이 많아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약간 뭐 생소한 회사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회사에 대해서 조금은 눈여겨서 한번 스타디를 해볼 필요는 있긴 있겠죠. 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작정 이렇게 뭐 하이드로 리튬 이렇게 좋다 하지 마시고 한번 회사를 뭐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회사를 한번 스타디하는 과정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면밀하게 한번 회사를 뜯어보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섹터입니다. 유가, 국제유가 급등 영향에 정유와 LPG가 상승했는데 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증산 연기 속에 달러 약세 등의 급등 마감을 했고요. 71.47달러까지 WTI가 올라왔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테슬라 판매 부진 영향이 알려지면서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표 하나 보여주시죠. 테슬라의 차이나, 그러니까 테슬라의 10월달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68,280대로 전월 동기 대비 23% 하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 판매 부진 일부 이슈가 불거지면서 2차 전지 일부주들이 빠졌고요. 뭐 오늘 삼성 SDI가 꽤 많이 빠져서 좀 힘들어하는 고객들도 있었다는 점도 눈에 띄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